자, 벌써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시험을 보니까 준비들 잘 하셨을 거라 믿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터빈 엔진 점화 계통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점화 계통의 특징,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왕복 엔진과는 다르게 시동할 때 몇 초 동안만 점화가 필요합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점화시기 조절 장치가 필요 없고, 우리 왕복 엔진은 내부 점화시기 조절, 외부 점화시기 조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은 그러한 조절 장치가 필요 없고, 전형적인 왕복 엔진 점화 계통보다 고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 터빈 계통은 일단 점화되면 자체 불꽃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동 후 즉시 점화 계통은 어떻게 한다? 정지한다. 구성 요소는 익사이터, 점화 전선이 있고 이그나이터. 이 점화 플러그가 이그나이터입니다. 이거는 익사이터는 점화 전선을 통해서 이그나이터에 충분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터빈 엔진의 연소실 공기는 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와류 현상도 심하고 공기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고공에서 만약에 연소가 정지가 되었다면 연료가 잘 기화되지 않아서 재점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 점화 계통을 작동시켜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터빈 엔진은 저전압, 즉 직류 전원인 항공기 축전지인 몇 볼트, AC 115볼트, DC 몇 볼트, 28볼트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아예. 또는 영구자석 발전기로부터 작동되는 두 개의 독자적인 점화 장치로 구성된 용량식 또는 용량 방전 점화 계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발전기는 액서사리 기어박스를 통해서 엔진에서 작동되는 직접 구동 장치, 엔진 축이 돌아가는 회전력 있잖아요. 그 회전력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면 하면 언제나 동력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이 발전기를 가지고 전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배터리 갖고는 잠시 섰다가 완전히 방전되기 때문에 열 몇 시간씩 사용하려면 지속적으로 발전기가 전기를 발생시켜야 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다. 자동차도 시동 걸 때는 잠깐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거지, 계속해서 엔진이 구동되는 상태에서는 그 엔진 구동용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 가끔 고고도의 저온에서 동작되기 때문에 강력한 불꽃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고도, 대기압, 온도, 연료 기화, 입력 전압의 폭넓은 변화의 상황 하에서도 고도의 신뢰도를 가진 점화 계통을 제공함으로써 이그나이터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전압이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점화 계통 작동 그림을 보면 우리 강의 교재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형적인 점화 계통은 두 개의 익사이터 유닛, 이그나이터 플러그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의 익사이터 유닛, 두 개의 변압기 이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의 점화 도선, 이 점화 도선입니다. 이그니션 익사이터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점화 전선이고, 그 다음에 도선 두 개의 고압 도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 요소와 같이 점화 계통은 실제로 두 개의 점화 플러그에서 점화하도록 설계된 이주 장치이다. 우리 엔진 실습에서 이그나이터 플러그 장탈했던 거 기억나시죠? J47 기억나죠? 어디 있었어요? 아랫부분에 양쪽 방향에 있어서 5시, 7시 방향에 있었죠? 그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그나이터 플러그가 이렇게 있다. 자, 4-3페이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량형 점화 계통으로서 직류 고전압 용량형 점화 계통입니다. 바이브레이터에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고에너지 점화 장치입니다.
입력 단자는 28V 직류가 필터를 거쳐서 통신 잡음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를 거치고, 필터는 점화 계통으로 직류를 잘 흐르게 해주고 발생된 교류나 맥류가 흘러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후에 바이브레이터에서 1, 2차 코일을 지난 교류는 정류기에서 어떻게 된다? 직류로 다시 바뀌면서 저장 콘덴서에 저장이 됩니다. 4줄로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전관에서 방전이 일어나면서 고압 변압기에 2차 코일을 통하여 트리거의 컨덴서로 흐를 때 2차 코일에는 높은 전압이 유기된다. 그래서 이그나이트에 초당 4에서 8회 정도 스파크가 발생시키면서 점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파워 소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직류 고전압 용량 점화기입니다. 파워 소스가 인풋 리드를 거쳐서 이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이 노이즈 필터를 거쳐서 잡음을 제거시켜 주고 쭉 거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거쳐서 들어가면 여기 모터가 있죠. 직류 전동기입니다. 직류 전동기가 작동이 되면서 브레이커 포인트를 통해서 자동 변압기로 배급됩니다. 여기서 모터가 직류 전동기가 작동이 되면서 여기로 통해서 브레이커 포인트를 통해 어디로 간다? 오토 트랜스포머 자동 변압기로 흐르게 되고, 이때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렉티파이어 정류기가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어디로 죄송합니다. 어디로 간다? 이 캐패시터 저장 콘덴서로 측정기 안에 저장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전류의 맥동을 일으켜서 반복되는 맥동으로 4줄. 줄이라는 것은 우리 전력의 크기다. 이제 와트랑 똑같습니다. 와트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저장이 되면 이쪽 커넥터를 통해서 뒤로 가면서 결국 어디로 간다? 트리거 변압기를 통해서 이그나이터 플러그로 스파크 플러그로 전원이 공급되는 이러한 시퀀스가 작동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화살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자, 요거를 회로도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결국 트리거 컨덴서를 통해서 이그나이터 들어온다. 어디서? 자, 입력이 들어오면 필터를 통해서 바이브레이터에서 거장이 거치고 진동, 아까 모터 있었죠? 모터가 회전하면서 브레이커 포인트를 통해서 정류를 오고 저장이 컨덴서에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고 이쪽으로 고압 변압기를 통해서 트리거 콘덴서에서 이쪽으로 이그나이터로 가는 회로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교류 고전압 용량형 점화 계통 115V 400Hz 교류를 이용해서 교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류 입력은 필터를 거쳐서 1차 코일에 공급이 되며 2차 코일은 1700V 정도의 교류가 유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코일에서 순간적으로 저력이 흐르면 2차에서 어떻게 된다? 2만 V 정도의 높은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이 높은 전압에 의해서 2차 코일과 직렬로 연결된 이그나이터와 방전관 Y의 간극이 이온화되면서 저장 콘덴서에서 나머지 모든 전하가 방전관 Y와 그 다음에 고압 변압기 2차 코일을 거쳐서 이그나이터의 높은 전압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강한 스파크가 발생한다. 요거는 교류 용량을 전하겠던 그림입니다. 자, 교류 입력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필터를 거치고 변압기를 거쳐서 저항 거치고 정류기를 거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수납되면서 트리거 콘덴서를 통해서 이그나이터로 공급되는 좀 더 단순하죠. 요거는 자, 이렇게 자,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그나이트 플러그 왕복 엔진과 비교해서 플러그 팁의 간격이 좀 넓습니다. 그 다음에 훨씬 높은 강도의 스파크 및 고에너지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 부식정이 크고 낮은 열 팽창 개수, 열에 의해서 팽창이 변화가 적게 되는 니켈 크롬 합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산은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으로 도금되어 있다. 여기 나사산은 왜냐하면 장탈착 하려면 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양이. 여기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그나이터의 중심 전극은 매우 큰 전기 에너지 공급받아 전극 사이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는 전극 사이의 공기 간격이 완전히 이온화될 때까지 증가된다. 그래서 전극 사이가 완전히 이온화되게 되면 방전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발생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전극과 원주 전극 간극이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애놀레어 간극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부 컨스트레인 간극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두 가지 이그나이터 플러그 모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애놀레어 타입입니다. 애놀레어 간극형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점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소실 내부로 조금 이 앞쪽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롱 리치 이그나이터 플러그라고 한다. 롱 리치. 자, 전극이 보면 되게 길죠. 이렇게 전극, 중심 전극이 나와 있고 이거를 장착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사산이 있고 전체적으로 장착하기 위해서 이쪽에 나사산이 나와 있다. 인풋이 되어 있고 인슐레이터가 되어 있고 내부 충전재로 그러면 이쪽에 가스켓이 있고 자 보통 플러그는 다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컨스트레인 간극형 플러그는 연소실 안으로 돌출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낮은 온도에서 작동됩니다. 자 여기 좀 꺾였죠. 좀 짧고 그래서 리치가 짧다. 이것은 불꽃이 이그나이터 플러그에 가깝게 튀지 않기 때문에 연소실 안쪽으로 건너튀기 때문에 연소실 내부로 돌출시키지 않아도 된다. 자, 이그나이터의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저전압용, 오른쪽에 있는 건 고전압용. 차이를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중심 전극을 보면 바깥에 접지 전극과 중심 전극 사이에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쪽에 나오는 겁니다. 텅스텐 팁이 있고 보면 중심 전극이 사이즈가 어때요? 여기는 길쭉하고 얇아요. 근데 오른쪽 고전압용은 두껍다. 그래서 중간에 절연체가 있으면서 원리는 쉽게 말하면 중심 전극과 중간에 절연체가 있고 텅스텐 팁 요 사이에서 절연체에서 절연이 돼 있다가 두 개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일어난 점화를 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화계통은 여기까지고 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 시험을 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있을 내용을 제가 잠깐 앞에 당겼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엔진의 작동 한계입니다. 이게 항공산업기사 시험에 종종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준비를 위해서 제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엔진의 출력 전격은 이륙 출력, 최대 연속 출력, 최대 상승 출력, 최대 순항 순항 출력, 아이들 출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륙 출력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추력 레버를 이륙 위치에 스로틀 레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한 손으로는 스로틀 레버를 잡습니다. 이 스로틀 레버를 이륙 위치에 쭉 밀면 엔진이 생산되는 최대 출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최대 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최대 출력을 계속해서 사용되면 항공기 전체에 무리가 갑니다. 엔진에도 무리가 갈 뿐더러 그 엔진의 진동과 힘에 의해서 항공기 기체도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최대 5분 이내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 최대 연속 출력은 비행 중 시간 제한 없이 연속해서 살수있는 엔진 최대 출력이다. 아까는 5분 최대 이륙 출력을 5분 제한했죠. 그거보다 약 그래서 10% 정도를 줄인 90% 정도로 엔진 최대 출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연속해서 이 출력은 엔진 수명과 비행 안전을 고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 최대 상승 출력 상승 비행을 위해 보증된 추력으로서 최대 연속 추력과 동일한 추력일 경우가 보통 많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최대 추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항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순항이 중요하잖아요. 일정 속도로 계속 비행을 해야지 연료 소요 비율이 가장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순항 비용을 위해서 최대 출력보다는 보통 이륙 출력의 몇 퍼센트? 70에서 80% 정도의 추력을 가지고 비행을 합니다. 이때 연료 소비율이 가장 적은 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자, 뒤에 나중에 와서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순항 출력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최대 무게를 가지고 최대 엔진 연료를 가진 다음에 처음에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료가 점점 소모가 되잖아요. 그럼 무게가 감소되잖아요. 그럼 그 무게가 감소된 만큼 속도를 줄여서 연소 소비를 더 감소시켜서 일정하게
비행하는 순항 비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가 무게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무게 줄었기 때문에 속도는 더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붙이면 무게가 감소된 만큼 속도를 붙이면서 순항하는 비행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들 출력입니다. 엔진이 자력으로 회전할 수 있는 추력으로서 보통 5에서 6% 정도를 활용을 합니다. 자력으로 회전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아이들 출력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엔진의 시동 한계를 보면 정상적인 작동이나 모니터링 할 때는 시동기의 보호를 위해 규정된 시동기 냉각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동기 냉각 시간은 엔진의 종류와 시동기 종류 및 작동 시간에 따라 서로 다름으로써 어디에 따른다? 해당 정비 지침서 TO, 테크니컬 오도 기술 도서에 따라서 공고하는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참고로 HH60 같은 경우는 30분을 지킨다. 뭐냐 하면 시동을 계속 걸려 있는 상태는 상관이 없는데 헬기 같은 경우 HH60 헬기 같은 경우는 개활지나 어디 목적지에 갔을 때 사람을 내려놓고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다시 뛰기 위해서는 최소 30분의 냉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동기에 냉각. 까지 제가 색깔 많이 칠해놨죠? 연두색으로 이렇게 밑줄 그어놨죠?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물어본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들도 종종 나오고 필답고에도 종종 나오니까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과열 시동은 엔진을 시동할 때 배기가스의 온도가 규정된 한계값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되게 위험해요. EGT, 배기가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가스 터빈 엔진에서는. 그래서 이 현상은 연료 조정 장치의 고장, 연료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거나 결빙이나 압축기의 공기 흐름이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엔진 제작사는 과열 상태를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정하며 초과 시간과 온도의 관계에 따라 과열 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단은 과열 시동은 뭐다? 엔진을 시동할 때 배기가스 온도가 규정된 한계값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 결핍 시동은 뭐냐면 시동을 한지 시작을 했는데 엔진에 아까 어디였죠? 아이들 회전수까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낮은 회전수에 있다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결핍 시동, 헝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배기가스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한계 온도를 초과하기 전 시동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동 불능 상태. 엔진이 일정 시간, 뭐 예를 들어서 1분, 3분, 보통 3회에서 5분인데 규정된 시간 안에 시동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시동 안 되는 거, 노 스타트, 낫 스타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엔진 회전수나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불능의 원인은 시동기의 고장이 될 수 있고 점화 장치나 점화 계통의 고장, 점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시동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연료가 막혔거나 그다음에 연료 전조 장치가 고장 이런 원인 등에 의해서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다. 자, 이번 주까지 해서 이렇게 제가 시간을 좀 이번엔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도 하고 해서 이번 시간은 좀 줄여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25일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